아들 내외가 모든 것을 잃고 제 집으로 기어들어온 지 꼭 석 달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새벽 일찍 눈이 떠져 동이 트기도 전부터 차가운 부엌 바닥을 딛고 서 있었죠. 밥솥에서는 구수한 김이 피어오르고 멸치와 다시마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가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그저 평범한 아침 식사였어요. 사업이 망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녀석의 얼굴이 해쓱해서 뭐라도 따뜻하게 끓여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그런 마음을 며느리인 서영이는 알 리가 없었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제가 막 식탁에 반찬들을 올리고 있을 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영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곧장 냉장고로 향하더군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도 마치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다는 듯이요. 어머님, 생수 또 떨어졌네요. 어제 사다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저에게 건넨 아침의 첫마디였습니다. 제 앞에 식탁에는 뜨거운 밥과 찌개,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와 3가지 나물이 놓여 있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거라고 지난 석 달간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냉장고 옆에 박스로 사다 뒀다. 꺼내 마시면 돼. 제 말에 서영은 그제야 냉장고 옆에 놓인 생수 박스를 발견하고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한 번 쯧 하고 찼어요. 아니, 사다만 놓으시면 어떡해요. 냉장고에 넣어두셔야 저희가 시원하게 마시죠. 이런 건 센스 아니에요, 센스. 그러면서 생수병 하나를 꺼내 들고는 제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찬장에서 가장 비싼 제 찻잔 세트의 찻잔 하나를 꺼내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털어 넣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저건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정말 아끼고 아끼는 찻잔이었는데 말이에요. 서영아, 아침 차려놨으니 너도 와서 한술 떠라. 기태도 곧 일어날 테니 같이 먹으면 좋잖니.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됐어요, 어머님. 누가 요즘 아침부터 밥이랑 찌개를 먹어요? 속 부대끼게. 전 그냥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잠이 덜 깬 기태가 나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부엌의 냉랭한 기류를 금세 알아차리고는 제 눈치와 서영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죠. 엄마, 좋은 냄새 나네. 찌개 끓였어? 그래, 너 좋아하는 걸로 끓였다. 얼른 세수하고 와서 밥 먹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철없는 아들의 목소리에 서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기태가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서영이가 보란 듯이 한숨을 푹 쉬며 제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기태 씨 아직 몸도 성치 않은 거 아시죠? 사업 실패한 충격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아침부터 저렇게 밥 먹으면 속만 더부룩해져요. 저 사람은 제가 챙길 테니 어머님은 신경 좀 꺼주세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주걱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제 자식 제가 밥 해먹이겠다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신경 끄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라니 매일 밤늦게까지 휴대폰 게임이나 하면서 빈둥거리는 녀석이 뭐가 어떻다는 건지. 그래, 알겠다. 그럼 너라도 잘 챙겨 먹이려무나.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이지 말고. 제 말에 서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돈이 없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줄 아세요? 다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집만 오면 이상하게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결국 그 말은 이 집과 이 집에 사는 제가 문제라는 뜻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퍼서 기태의 자리에 놓아주었어요. 이런 날 선 대화는 이제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서영이는 보란 듯이 커피가 담긴 찻잔을 들고 소파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이어 욕실에서 나온 기태가 식탁에 앉으며 제게 물었어요. 엄마, 서영이는? 같이 먹지. 속이 안 좋단다. 그냥 두어라. 제 대답에 기태는 더 묻지 않고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이 과연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소파에 앉아 자신을 감시하듯 노려보는 아내와 그런 아내 때문에 체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어미 사이에서 아들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저게 과연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모습이 맞는가? 어쩌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길을 못 펴고 사는 신세가 되었을까? 모든 원망의 화살은 결국 제 자신에게로 돌아오더군요. 저녁이 되자 그 불편한 기류는 극에 달했습니다. 낮 동안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던 우리는 저녁 시간이 되자 마지못해 거실로 기어 나왔어요. 서영이는 벌써 배달 앱을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저녁은 뭐 시켜 먹을까요? 오늘은 중식이 당기는데. 집에 재료 다 있는데 왜 자꾸 시켜 먹니? 내가 금방 차려주마. 아유, 됐어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고 달아서 제 입에 안 맞아요. 그럼 네가 직접 해 먹으면 되지 않니? 부엌은 항상 열려 있는데. 제 말에 서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지금 이 상황에 저더러 밥까지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기어코 그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어요. 마치 그 말만 기다렸다는 듯이 서영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집 담보로 대출만 딱 1억만 더 받게 해주셨어도 저희 회사 안 망했어요. 기태 씨가 얼마나 애원했어요? 이게 다 어머님 고집 때문이잖아요. 평생 살 것도 아닌 이 낡은 집 한 채 지키려다가 어머님 금쪽 같은 아들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린 거라고요. 서영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기태가 다급하게 서영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그만해. 엄마한테 왜 그래? 왜 그래? 당신은 지금 이게 누구 잘못인 것 같은데? 당신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 지금쯤 강남에 아파트 사서 잘 살고 있었어. 이 답답한 집구석에 갇혀서 매일 눈치밥 먹는 게 아니라. 서영은 기태의 손을 뿌리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제 인생, 그리고 기태 씨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전부 어머님 탓이라고요. 이 집 때문에, 어머님의 지긋지긋한 이 집착 때문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런 몰상식한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집을 지켰는지 그깟 1억이 없어서 대출을 안 해준 게 아니라는 걸 저 아이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기태를 홀로 키우며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죠. 그래, 내 탓이구나. 전부 내 탓이야. 제가 힘없이 내뱉은 말에 서영은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 저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할 자격 없으세요. 저희가 이 집에서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서영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저와 기태 단둘만 남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서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기태야. 저는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 어미 때문에 네 인생이 망했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기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제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기태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엄마가 조금만 더 우리를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라는 성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 며느리야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내 아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마저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더 이상 기태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자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던 걸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또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서영이 갑자기 리모컨을 빼앗아 들더니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경제 채널에서 멈췄죠. 젊은 여성이 나와 자신이 창업한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로 수십억을 벌었다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저 여자 나랑 동갑인데 누구는 저렇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누구는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이나 먹고 인생 참 불공평하다. 그쵸 어머님? 서영은 보란듯이 저를 쳐다보며 비꼬았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았죠. 서영은 잠시 화면 속 여자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결심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거실 서랍으로 달려가 종이와 펜을 꺼내와서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서영은 그 종이를 들고 제 앞에 와서 섰어요. 어머님, 제 인생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저도 저 여자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어머님께서 저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딱 한 번만요. 그러면서 서영은 종이를 제 무릎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업 계획서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방금 텔레비전에서 본 그 디저트 카페의 이름과 예상 창업 비용 등이 조잡하게 적혀 있었죠. 제가 다 알아봤는데 저 프랜차이즈가 요즘 제일 잘 나간대요. 목 좋은 데다 가게 하나만 차리면 1년 안에 투자금 뽑고도 남는다고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어머님,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요. 투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말아먹은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이제는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가게를 차리니? 너희들 지금 빚만 수억이잖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 파세요. 어차피 평생 끌어안고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 팔면 가게 차리고 저희 빚 갚고 작은 아파트 한 채 얻을 돈도 충분히 나와요. 제 말이 틀려요? 뭐? 제 인생 어머님 때문에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이 집 팔아서 가게 차려주세요. 그게 제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서영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기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엄마, 서영이 말이 맞아. 이게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엄마가 우리 좀 도와줘.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며 마지막까지 제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런 아내의 뒤에 숨어 스스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한심한 얼굴이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심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좋다. 제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에 서영과 기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니들 소원 들어주마. 이 집 팔아서 니들 가게 차려주겠다. 제 대답에 서영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기태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제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준비한 길고 긴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요. 제 입에서 팔겠다는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팽팽해졌어요. 며느리 서영이는 제정신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고, 아들 기태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죠. 아마 두 사람 다 제가 버럭 화를 내며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라고 소리칠 줄 알았을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진심이세요? 서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죠. 저는 소파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태어나서 처음 지어보는 종류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심이지.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 늙은이가 더 고집을 부려서 뭘 하겠니? 너희가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서영의 얼굴에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처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서영은 제게 달려와 덥석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이 어찌나 센지 제 마른 손목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기태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얼굴 가득 안도와 기쁨을 띄우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제 방으로 아들 기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영이가 신이 나서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기태는 여전히 감격에 겨운 얼굴이었습니다. 기태야. 응, 엄마. 너는 정말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동의한 것은 아닌지, 어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남아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마, 물론이지. 서영이가 저렇게까지 확신에 차 있는 모습, 나 정말 오랜만에 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저렇게 열정적인데 남편으로서 어떻게 안 밀어줄 수 있겠어. 그리고 이건 그냥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가족의 미래라. 그 미래를 위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을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태는 그 미세한 떨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면 되잖아. 우리가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면 되지. 엄마도 언제까지 이 낡고 추운 주택에서 살 거야. 나중에 우리 성공하면 으리으리한 타워 팰리스 같은 데 모시고 살게.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서 기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춥게 얼어붙고 있었죠. 아,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구나. 제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려는 철저히 아내에게 길들여진 남자가 되어버렸구나. 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이 어미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니? 니들 뜻대로 하려무나. 제 허락에 기태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야.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애처럼 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죠. 위대한 엄마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평생의 보금자리를 내놓는 어미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사실에만 감격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완벽한 절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제 결심은 더욱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대신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 날부터 서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더 이상 구박대기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꿈을 실현해줄 투자자 혹은 물주로 대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제게 와서 인사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항상 그래서 집은 언제 팔 거예요? 라고 묻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 내놔도 잘 안 팔린대요.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글쎄.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안달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뭘. 어머님, 지금 이게 안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이자만 늘어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뭘 아세요? 부동산은 타이밍이라고요. 타이밍. 제가 조금이라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서영은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마치 제가 약속을 어기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마음껏 설쳐보거라. 지금의 그 기쁨이 훗날 얼마나 큰 절망으로 바뀔지 너는 상상도 못하겠지. 며느리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 몰래 지켜보면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사업 관련 정보가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 신상품이 진열된 쇼핑몰 사이트, 최신형 수입차 정보가 가득한 자동차 커뮤니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블로그 같은 것들이었죠.
그녀는 벌써부터 성공한 젊은 CEO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칫국도 그런 김칫국이 없었죠. 기태 씨, 나 이 차 어때? 우리 가게 오픈하면 사장인데 너무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없어 보이잖아. 이 정도는 타줘야지. 자기야,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내가 우리 가게 VIP 고객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돌리면 이미지 관리에도 좋고 입소문도 나고 일석이조 아닐까? 서영은 기태를 옆에 앉혀놓고 자신이 누릴 사치에 대한 계획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기태는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우리 자기는 안목도 높다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집을 담보로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저렇게 흥청망청 쓸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니. 저는 그날 오후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어머님? 부동산 가시는 거예요? 서영이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아니,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고 오련다. 제 대답에 서영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저와도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동생의 집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는 동생이었죠. 언니,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응. 그냥 얼굴도 보고 싶고 부탁할 것도 좀 있어서. 저는 동생과 마주 앉아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들어온 이야기부터 며느리가 집을 팔아 가게를 차려달라고 생떼를 쓰는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생은 자기 일처럼 붕괴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걔. 지들이 잘못해서 망해놓고 왜 그걸 다 언니 탓으로 돌린대? 기태는 또 뭐라고 있었고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말을 하겠니? 이제 내 아들도 내 편이 아니더라. 그래서 언니 정말 집 팔아주게. 동생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팔아줄 거야. 아주 깨끗하게 팔아서 소원대로 가게 차려줄 거야. 언니, 제정신이야? 그러다 그 돈까지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절대 안 돼. 동생은 길길이 날뛰며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죠. 걱정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 거고.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 너 조카딸이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니? 아주 똑 부러지고 일 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우리 수연이? 응, 맞아. 지금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에 있어. 근데 수연이는 왜? 저는 동생에게만 제 진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팔아 가게를 차려주되 그 가게의 실소유주는 제가 되는 것. 며느리는 그저 월급 받는 직원으로 만들어 다시는 제 돈에 손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제 계획을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동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내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대박. 언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대로 그 애들한테 내 평생을 바친 집을 넘겨줄 순 없잖니.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 조카 좀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당연하지.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할게. 우리 수연이가 이런 일 전문가야.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돕게. 그 못된 것들한테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고. 동생은 마치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죠. 혼자서는 너무나 외롭고 막막했던 싸움이었는데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을 위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아군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생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강남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제가 오늘 찾아갈 로펌이 있다는 건물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잠시 숨을 골랐어요. 평생 이런 곳은 처음 와보는 터라 괜히 주눅이 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음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빌딩의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최수연 변호사의 사무실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야말로 멋진 공간이었죠. 제가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생에게 사진으로 먼저 보았던 바로 최수연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자 어르신. 최수연입니다. 이모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녀는 저를 회의실의 푹신한 소파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차를 직접 내어주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예리한 총기와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괜히 이 분야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먼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모님께 대강의 이야기는 전해 들었지만 어르신께 직접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최 변호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펜과 노트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지난 몇 년간, 아니 평생에 걸쳐 제 가슴속에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세월, 그리고 아들의 사업 실패와 합가, 마침내 집을 팔라는 요구를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최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지루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분노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죠.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처럼 그녀는 제가 모든 응어리를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요.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길바닥에 나앉고 저 아이들은 제 돈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또 모든 걸 잃고 제게 돌아올 게 뻔합니다. 저는 그걸 막고 싶어요. 이야기를 마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돈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인생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사장이라는 자리에 앉혀주되 그 자리가 사실은 아무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자리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누구의 탓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뜻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법적 조력이 아니라 완벽한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로 걸어가더니 마커펜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거나 가게의 명의만 어르신 앞으로 해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며느님 성격상 분명히 가게 돈을 마음대로 쓰려 할 테고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어떠냐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해요.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네모 상자를 그리고 그 안에 주식회사 김성컴퍼니라고 적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주주는 어르신 한 분, 대표이사도 당연히 어르신이시죠. 집을 판 돈은 개인 통장이 아닌 이 법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 돈은 이제 어르신 개인의 돈이 아니라 JS 컴퍼핀이라는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며느님이 그토록 원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있죠? 그 카페의 계약 당사자는 며느님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 김성 컴퍼니가 되는 겁니다. 가게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기계 설비 등 모든 자산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며느님은 이 회사가 고용한 직원이 되는 겁니다. 직함은 아주 근사하게 총괄 매니저나 점장으로 해주죠. 며느님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아가게 됩니다. 가게에서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은 며느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부 법인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최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럼 가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매일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최 변호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서류 샘플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아주 강력한 조항들을 포함시킬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했을 시 그 즉시 계약은 파기되며 횡령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매월 말 모든 매출 및 지출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와 같은 조항들이죠. 그녀가 읊어주는 조항들은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릴 강력한 족쇄나 다름없었어요. 며느님은 사장이 되었다는 기쁨에 취해 이런 서류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해주면 더 좋겠죠. 일단 사인을 하는 순간 며느님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월급 받는 직원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 계약을 위반하고 가게 돈에 손을 댄다면 우리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며느님을 압박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함정이었죠.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법인 설립부터 계약서 작성,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법률 문제까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배우가 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직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 약한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최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였다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든든한 아군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최수연 변호사에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이 위험한 연극의 총감독 자리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 같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수연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안내해주는 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주식회사 김성컴퍼니라는 이름의 제 회사가 세상에 태어났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아들 내외에게는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일같이 외출하는 것을 보며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을 들락거리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가신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은 없대요? 서영은 저녁 식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최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죠. 글쎄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구나.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제 대답에 서영의 얼굴은 금세 실망감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어디 있다고요? 그냥 웬만한 가격에 후딱 팔아버리세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가게 차려서 금방 메꾸면 되는데. 자신이 살던 집도 아니면서 마치 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듯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집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수십 년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집이 종이 한 장과 맞바꿔지는 허무한 순간이었죠.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의 문턱을 넘던 젊은 날의 제 모습, 아들 기태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며 아장아장 걷던 거실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정리하는구나.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도 잠시였어요.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서영의 반응은 제 감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했으니까요. 정말요, 어머님? 드디어 팔렸어요?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오늘 바로 들어오는 거죠? 서영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팔렸다. 계약금은 내일 오전에 들어온다고 하더구나.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를 사와서는 마치 벌써부터 큰 돈을 번 사람들처럼 행세했죠.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이 은혜, 저희가 100배, 1000배로 갚을게요. 서영은 와인잔을 높이 들며 제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은혜를 갚을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다는 것을. 그저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쓸 생각에 신이 나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친 날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쌌습니다. 아들 내외는 당연히 제가 자신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어디 가시게요, 어머님? 나도 이제 내 집으로 가야지. 네. 어머님 집이 어디 있으세요? 이 집 이제 우리 집 아닌데. 걱정 마라. 내가 살 집은 미리 구해뒀으니. 저는 동네 근처에 작고 깨끗한 오피스텔을 미리 월세로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저를 자신들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늙은이로 만들 계획이었을 텐데 그 계획이 틀어졌으니 당황할 만도 했죠. 아니, 어머님,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야죠. 됐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구나. 니들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제 단호한 태도에 서영과 기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십 년간 정들었던 집을 뒤로하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넓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어요.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를 새로 이사한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에 찍힌 거액의 잔고를 보여주었죠. 이제 약속대로 니들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하자꾸나. 통장에 찍힌 액수를 확인한 서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돈인 양통장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날부터 서영은 본격적으로 사장 놀이에 돌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해 가맹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가게를 낼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며 매일같이 비싼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돌았어요. 드디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수연 변호사와 함께 약속 장소인 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영과 기태는 이미 도착해서 삐까뻔쩍한 본사 인테리어에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와, 여기 진짜 좋죠? 우리가 이런 데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서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런 서영이를 보며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잠시 후 담당자가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점주님. 저는 가맹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박 팀장입니다. 박 팀장이라는 자는 아주 능숙하고 세련된 태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 오직 점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매료된 얼굴이었어요. 자, 그럼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확인했고요. 법인명 주식회사 김선컴퍼니 대표이사 김선자님 맞으시죠? 박 팀장의 말에 서영의 표정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 법인이요? 대표이사가 어머님이세요? 아, 그건 말이다. 제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최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시나리오대로였죠. 내가 나이가 있어서 세금 문제나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깔끔하고 절제도 된다고 하더구나. 어차피 다 우리 가게인데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니? 안 그러니? 제 그럴듯한 설명에 서영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가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저 남들 앞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가게를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이 중요했을 뿐이니까요. 네, 어머님 말씀이 그렇다면야. 맞아요. 다 우리 가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내민 가맹 계약서의 계약자란에 저는 또박또박 주식회사 김선컴퍼니 대표이사 김선자라고 쓰고 법인 인감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영의 얼굴에는 어떤 의심도 찾아볼 수 없었죠. 모든 계약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최 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서영의 총괄 매니저 근로 계약서였어요. 자, 서영 씨. 최 변호사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서영의 앞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본사 방침상 실제 매장 운영을 책임지실 분께서 작성해야 하는 운영관리 계약서입니다.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들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이쪽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영은 이미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완전히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벽에 걸린 멋진 카페 인테리어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녀는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최 변호사가 가리키는 곳마다 기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을 조여올 덫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을 마친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의 이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른 저 찬란한 미소가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며느리 서영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장님 소리 듣는 날이 온 것이죠. 가게는 서울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번화가, 그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이례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고, 가게 앞은 서영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보낸 축하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어머님, 저기 가운데 제일 큰 화환 보이세요?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방송국 국장이신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역시 인맥이 재산이라니까요. 서영은 오늘을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제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기려무나. 네가 주인공인 무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 속으로는 차가운 독백을 삼키면서요. 오픈 기념 파티가 시작되자 가게는 서영이 불러 모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서영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 수완을 가졌는지, 이 가게를 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떠벌리기 바빴죠. 얘들아, 이거 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고른 거야. 이 타일 하나도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라니까. 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그냥 투자만 좀 해주셨지. 사업이라는 게 어디 돈만 있다고 되니? 다 내 감각이랑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돈만 대준 늙은이 취급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기태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저는 괜찮다는 듯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서영이가 스스로를 대단한 능력자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나중에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파티가 무르익자 서영은 와인잔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이 가게의 사장이자 앞으로 대한민국 디저트 업계를 이끌어 나갈 CEO 오서영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그 함성을 온몸으로 즐기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믿었고 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남편 기태 씨와 저의 가능성을 믿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우리 어머님 덕분에 마침내 오늘 옷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 오서영의 성공 신화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연설이었지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성공 신화가 아니라 파멸의 서곡이란다. 그렇게 화려했던 오픈 파티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게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정말로 자신이 CEO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서는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그쳤고 손님들 앞에서는 한없이 우아한 사장님인 척 연기를 했죠. 물론 가게의 재정 상태나 운영 실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법인카드였으니까요. 사건은 가게를 오픈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수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카드사에서 알림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법인카드 승인 거절 죽임성 컴퍼니, 거절 사유한도 초과. 저는 문자를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서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카드 한도를 이따위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이랑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카드 한도라니?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저는 능청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모르신다니요. 방금 제가 이 가방을 사려고 카드를 냈는데 한도 초과라고 거절당했잖아요.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대표이사인 어머님 허락 없이는 한도 증액이 안 된다고 하고 당장 한도 최대로 풀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무슨 가방을 사길래 그러니? 가게에 필요한 물건이라도 산 거냐? 가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쓸 거거든요. 사장이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요? 다 가게 이미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궤변이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그 카드는 네 개인 용도로 쓰라고 준 카드가 아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라고 준 회사 카드야. 그리고 지금 네가 전화로 나한테 소리 지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백화점이 아니라 가게 아니니? 뭐라고요?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주는 거다. 일단 가게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일 저녁 내 오피스텔로 와. 너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는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영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상대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에 서영이가 굳은 얼굴로 제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기태도 함께였죠. 저는 두 사람을 식탁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왼쪽은 지난 일주일간의 가게 매출 정산 내역이고 오른쪽은 지출 내역서다. 내가 보기 쉽게 정리해봤어. 서류에는 가게의 모든 돈의 흐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포스 시스템 덕분에 단돈 1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도 그 행방을 추적할 수 있었죠. 보아하니 매출은 나쁘지 않구나.
이제 막 시작한 것 치고는 괜찮아. 그럼요. 제가 있는데 당연히 잘 돼야죠. 서영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지출 내역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직원 회식 및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이 넘게 지출되었네. 오픈 첫날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수십만 원씩 같은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갔어. 직원들이 매일같이 회식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돈은 다 어디에 쓴 거니? 제 추궁에 서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다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죠. 주변 상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제가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런 거예요. 다 가게를 위해서 쓴 돈이라고요. 그래. 그럼 이 항목은 뭐니? 매장 비품 구매로 20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내역을 보니 명품 브랜드의 커피잔 세트더구나. 우리 가게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컵만 쓰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 그건 VIP 손님들 오시면 따로 내드리려고 가게 품격을 위해서.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제 승인 거절되었던 바로 그 항목을 짚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이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명품 가방을 사려고 했더구나. 이것도 가게 품격을 위해서 그런 거니?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기태가 보다 못해 나섰죠. 엄마, 서영이도 다 가게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다른 뜻이 있었겠어. 아직 시작 단계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서 그랬을 거야.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저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태야, 이건 빡빡하게 구는 게 아니란다.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야. 내 돈이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하지만 이 돈은 내 돈도 니들 돈도 아닌 주식회사 김성컴퍼니라는 법인의 돈이다. 법인의 돈은 단 1원이라도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거란다. 그걸 어길 시에는 업무상 횡령이라는 무서운 죄가 성립되는 거고, 제 입에서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최 변호사가 만들어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총괄 매니저 오서영의 직무기술서 및 업무 규정이다. 너랑 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친절하게 정리해봤어. 거기에는 서영이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매장 청소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매출을 마감하고 본사에 보고하는 방법, 재고 관리, 직원 근무 태도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지출은 대표이사 김선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저보고 사장을 하라는 거예요. 직원을 하라는 거예요. 서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아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사장을 시켜준다고 한 적이 없단다. 네 소원은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지. 그래서 난 내 돈을 들여 가게를 차렸고 너를 그 가게의 책임자로 고용한 것뿐이야. 너는 이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나한테 고용된 월급쟁이 직원이라고. 혹시 잊었을까봐 말해주는데 네가 사인한 근로계약서에도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란다. 제 말이 끝나자 서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함정에 빠졌는지를 깨달은 듯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꼭두각시 사장님의 첫 번째 실무회의는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사장님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죠. 모든 지출은 제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매일 저녁 저에게 그날의 모든 업무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매니저라는 직함과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예쁜 가게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며칠간은 제 감시 아래에서 얌전히 지내는가 싶더니 서영은 금세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현금 매출을 빼돌리는 것이었어요. 카드 매출은 모든 기록이 남지만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한 돈은 잠시 눈을 속이면 얼마든지 자기 주머니로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정도를 계산기에서 빼내 자신의 지갑으로 옮겼죠. 저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 매일같이 매출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매출과 입금된 액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가 확실하게 쌓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서영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하루에 빼돌리는 돈은 1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장부까지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더군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가게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와 제가 언제든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영이 계산대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 컴퓨터에 차곡차곡 저장했어요. 그리고 포스 기록과 실제 입금액의 차액을 엑셀 파일에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나갔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횡령한 금액은 어느덧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기태는 아내가 매일같이 새로운 옷과 가방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저 가게가 아주 잘 되어서 서영이가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것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넘겼어요. 며칠 뒤 최 변호사는 법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슬퍼런 내용 증명 한 통을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으로 발송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오직 본인만 수령할 수 있도록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기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집에 무슨 법원에서 온 것 같은 우편물이 왔는데 서영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니 이게 다 사실이야? 법원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보낸 거겠지.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제 차분한 대답에 기태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아니,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영이가 왜 아니, 그것보다 엄마는 이걸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한테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네가 네 아내를 말리기라도 했을 것 같니? 아니, 너는 오히려 내게 와서 서영이가 그럴 리 없다. 엄마가 오해한 거다라며 아내 편을 들었겠지. 안 그러니?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기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일단 서영이 데리고 내 오피스텔로 와라. 오늘 이 문제 끝을 봐야겠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는 사색이 된 기태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의 서영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장난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런 걸 보내세요? 저를 도둑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 서영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내용 증명 서류를 제 앞에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장난인지 아닌지는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하거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난 한 달간 서영이가 계산대에서 돈을 훔치는 모든 장면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재생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돈을 빼돌리는 모습부터 나중에는 아주 대담하고 자연스럽게 현금을 자기 지갑에 쑤셔 넣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자, 이건 엑셀 파일이다. 왼쪽은 포스에 찍힌 그날의 현금 매출, 오른쪽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 그리고 맨 끝이 네가 가져간 돈의 액수다. 지난 한 달간 네가 훔쳐간 돈이 총 얼마나 되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이토록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겁에 질려 하염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어머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함정을 파신 거라고요. 궁지에 몰린 서영은 끝까지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영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저도 기태도 그리고 서영 자신도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너 미쳤어? 지금 나를 쳤어? 닥쳐. 기태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우리 믿고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마련해준 가게인데 네가 어떻게 거기서 돈을 훔칠 생각을 해? 네가 인간이야? 뭐, 내가 훔쳐? 웃기지 마. 저 가게는 원래 우리 거야. 내 거라고. 내가 내 돈 좀 썼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거라고?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이게 진짜 네 가게라고 생각해? 당신 엄마가 내민 그 계약서 읽어보기는 했어? 당신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일 뿐이라고. 법적으로 우리한테는 저 가게에 대한 권리가 단 하나도 없어. 기태의 절규에 서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안 돼.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스스로의 탐욕이 불러온 대가를 저 아이는 이제부터 뼈저리게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태와 서영은 매일같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웠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그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나갔죠. 서영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저를 원망했고 기태는 그런 서영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오피스텔에서 그들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내용 증명에 명시된 횡령액 10배 배상 조항은 그들의 목을 가장 강력하게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서영이 횡령한 금액은 수백만 원이었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죠. 당장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는 그들은 결국 제게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최수연 변호사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오서영 씨가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장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최 변호사는 그를 경쟁 프랜차이즈 업체의 법무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며칠 전 이분 회사로 오서영 씨가 비밀리에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접촉이라니요? 자신이 우리 가게의 핵심 레시피와 고객 명단,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처 리스트를 넘겨줄 테니 현금 3억 원을 달라는 제안을 했다더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발각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게의 모든 것을 팔아넘겨 도망갈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니.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끝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이 팀장님께서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두었거든요. 혹시라도 저희 매장 쪽에서 이상한 제안이 오면 즉시 저에게 알려달라고요.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영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워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이 팀장님 회사에서는 오서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접근해서 오늘 저녁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 자료를 건네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덮칠 겁니다. 어르신께서도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를 어르신께서 직접 하셔야 하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변장을 한 최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모든 상황을 촬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잠시 후 약속 장소에 서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경쟁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서영이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오서영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 변호사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서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죠. 그녀는 황급히 USB를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서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녀가 건넨 USB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죠. 이 안에 우리 회사의 1급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것 본인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오서영 씨는 방금 업무상 배임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아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읊으며 서영을 압박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횡령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거란 뜻이죠. 최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서영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턱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오만함과 기세는 사라지고 오직 공포에 질린 한 마리의 작은 짐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저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녀를 막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정해진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그녀 자신을 집어삼키고 만 것이니까요.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저는 최수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현장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경찰서로 연행되듯 끌려갔던 서영이는 최 변호사가 선처를 베풀어 하룻밤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물론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더 큰 심판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기태와 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기태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고 서영은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젯밤의 충격과 공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죠. 두 사람 다 이쪽에 앉으시죠. 최 변호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회의실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회의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스크린이 켜지자 익숙한 카페 계산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는 서영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계산기에서 현금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날짜가 바뀌며 그녀의 범행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손길이 나중에는 아주 능숙하고 대담한 손놀림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죠. 서영은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추악한 행동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어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37일간 확인된 횡령 횟수만 52회, 총액은 874만 원입니다. 최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그것은 제가 정리했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포스 매출 기록과 실제 법인 계좌 입금 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횡령 내역과 일치합니다.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죠. 서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호텔 카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이가 나타나고 경쟁업체 직원과 만나고 마침내 USB를 건네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고화질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서영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최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오서영 씨와 이기태 씨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그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겁니다.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서영 씨는 자신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횡령액 874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향후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을 주식회사 김성컴퍼니에 지급한다. 셋째, 이기태 씨는 아내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항을 읊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 단호했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오서영 씨와 이기태 씨는 향후 김 선자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완전하고도 번복 불가능하게 포기한다. 상속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기태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아내의 잘못은 잘못이고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끝마저 잘라낼 생각이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 기태가 저를 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심하다고? 니들이 내게 한 짓은 심하지 않고 평생을 바쳐 이룬 내 보금자리를 팔아 니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 은혜를 도둑질과 배신으로 갚은 니들의 행동은 심하지 않다는 말이냐?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 하나를 잃는 셈 치기로 했다. 대신 내 남은 인생을 지킬 생각이다. 그러니 선택하거라. 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니들 인생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든가. 저는 턱짓으로 최 변호사 옆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그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그 표지에는 형사 고소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 고소장을 받고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든가.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겁니다. 고소장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오서영 씨는 업무상 횡령, 배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남편인 이기태 씨 역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두 분 다 빨간 줄이 그어지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영은 울음을 그치고 멍한 표정으로 합의서와 고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겠죠. 감옥에 가서 모든 것을 잃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느냐. 싫어. 이건 다 함정이야. 당신들이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잖아. 내가 왜 모든 걸 포기해야 해. 저 가게도 저 돈도 원래는 다 우리 거였단 말이야. 서영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죠. 기태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합의서가 놓인 곳으로 걸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기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제 아내는 서영이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후회와 눈물에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은 평생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거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다. 네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다. 저는 싸늘하게 말하며 턱으로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기태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힘겹게 적어 내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저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가 도장을 찍자 이제 남은 것은 서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젓고 있었죠. 최 변호사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서영 씨,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뒤에도 도장을 찍지 않으시면 저는 이 고소장을 들고 바로 서초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 말은 서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서영의 얼굴 위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억울함, 후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절한 공포. 결국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든 서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그 잔인한 문서 위에 눈물로 얼룩진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심판의 날은 저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패잔병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오만함과 허영심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가난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서로에 대한 지긋지긋한 원망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가게 일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들이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해서 나갈 시간을 준 것이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가게에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최 변호사가 유능한 헤드헌터를 연결해 주어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젊은 점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약속한 일주일이 되던 날, 저는 그들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집안의 풍경과 서로를 향한 날선 고성이었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그깟 돈에 눈이 멀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뭐? 나 때문이라고? 웃기지 마. 당신이 남편으로서 조금이라도 줏대가 있었어 봐. 마마보이처럼 당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빌빌거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겠냐고.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고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렵고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원수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유치한 싸움을 잠시 지켜보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 싸웠으면 짐이나 챙겨서 나가거라. 이 집 계약 오늘부로 끝났으니.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싸움을 멈추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영이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죠. 나가요. 나가면 되잖아요. 아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어머님? 꼴 좋다 하시면서 춤이라도 추시죠. 그래, 속이 시원하다마다.
평생 내 등에 빨대를 꽂고 살려던 거머리 2마리를 떼어냈는데 어찌 속이 시원하지 않겠니?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좋은 시어머니, 착한 엄마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서영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대들지는 못했죠. 결국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들의 짐을 챙겨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게 상속 포기 각서를 쓴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벽한 남이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을 딴 김성 컴퍼니와 디저트 카페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젊은 점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유능했습니다. 그는 최신 유행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SNS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젊은 손님들을 끌어모았죠. 횡령으로 얼룩졌던 가게의 이미지는 정직하고 실력 있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착한 가게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젊은 점장과 머리를 맞대고 가게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왔던 제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진짜 대표이사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분이었달까요?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방송국의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손님들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만 디저트를 맛볼 수 있었죠. 법인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가을 저녁이었어요. 가게 마감을 돕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제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손은 온통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제 아들 기태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해 있어서 저는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어머니, 기태는 저를 부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가게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자 아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서영이와는 헤어졌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기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서로를 보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지방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땀 흘려서 내 힘으로 돈을 버니까 마음은 편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태는 그런 제 시선을 느꼈는지 멋쩍게 웃으며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기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이었고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저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서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밥 든든히 챙겨 먹고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일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다. 봉투 안에는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죠. 기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가벼웠어요. 길고 길었던 아들과의 악연을 드디어 오늘 완전히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아들 기태가 저를 찾아왔던 그날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디저트 카페 김성 컴퍼니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에서 입점 제한이 쇄도했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어느덧 저는 동네의 작은 가게 사장이 아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70평생 만에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유명 잡지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강연에 초청되기도 했죠. 마이크 앞에 서서 제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을 때면 가끔씩 모든 것이 꿈만 같이 느껴지곤 했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김선자 대표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수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죠. 특히 가정 형편 때문에 제과제빵사의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저희 회사 이름으로 장학금과 기술연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후원하는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젊은 점장이 상기된 얼굴로 제게 소식을 전해오던 날, 저는 제 가게가 성공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탐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죠. 그래, 돈이란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구나. 저는 비로소 돈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 기태와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이 되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이 도착할 뿐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는 대신 그저 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서영이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녀 역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짊어진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막 오픈한 저희 회사 2호점의 테라스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저희 가게의 디저트를 맛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것은 시어머니라던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서 이 모든 복수는 시작되었죠. 저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녀를 완벽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정말로 들어준 것은 며느리의 소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지긋지긋한 엄마와 시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나 김선자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감히 꺼내지 못했던 저의 진짜 소원.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의 그 어리석은 탐욕이 제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 집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 집을 버림으로써 세상이라는 더 큰 집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었던 아들과 며느리마저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의 인물일 뿐이죠. 그들은 제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제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것.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인생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낡은 집을 팔아 마침내 제 영혼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소원 성취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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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